한 어미개가 새끼를 물고 굳게 닫힌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미의 눈빛은 불안과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고 문 안쪽에서는 흐릿한 노인의 실루엣이 원망스럽게 이쪽을 노려봅니다. 문틈으로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당장 그것과 함께 사라지지 못해. 이 장면은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우리가 앞으로 파헤쳐 볼 거대한 진실의 첫 번째 조각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보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생명에 숭고한 충성심이 어떻게 인간의 가장 깊은 상처와 죄책감을 파고들어 기어이 진실의 문을 열어젖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반격과 가슴 시린 대립,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어미 진돗개 춘기가 있습니다. 보통의 개들과는 차원이 다른 지능과 판단력, 그리고 목숨까지 내던지는 춘기의 모성애는 꽁꽁 얼어붙었던 인간의 마음을 녹이고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각 장의 끝에는 여러분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 반전과 다음 이야기가 미치도록 궁금해질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야, 이제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지극히 평범하고 따스한 오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도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따가운 햇살이 누렇게 익어가는 논두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미 진돗개 충이는 얼마 전 갓 낳은 새끼들 틈에서 가장 튼실한 녀석의 낑낑거림을 들으며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출산과 육아로 기력이 쇠한 탓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들가의 무리가 굶주린 눈으로 새끼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혼비백산한 충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새끼들을 감쌌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충기의 옆구리를 파고들고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필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새끼 한 마리를 채 가려는 찰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놈의 것들, 썩 물러가지 못해. 바티를 마치고 돌아오던 한 노부인이 흙 묻은 호미를 휘두르며 들가의 무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간의 기세에 놀란 들개들은 으르렁거리며 물러섰고 춘기와 새끼들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노부인은 피를 흘리는 충이의 옆구리를 한참 동안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가져온 낡은 수건으로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물 한 그릇과 밥 한 덩이를 말없이 내려놓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충이는 그저 묵묵히 노부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한번 은혜를 입으면 절대 잊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특히 진돗개의 충성심은 주인을 향한 복종을 넘어 자신을 인정해준 대상에 대한 깊은 유대감과 의리를 포함합니다. 춘기에게 노부인은 단순한 행인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충이는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가진 것이 없는 떠돌이개,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끼들의 천을 느끼며 밤을 지새우던 춘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보온의 길이라 여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충이는 조심스럽게 새끼들 중 가장 건강하고 예쁜 녀석을 입에 물었습니다. 어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새끼는 어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미의 입안에서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충이는 어제 노부인이 사라졌던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후각에 의존해 노부인의 채취를 쫓는 충기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마을에서도 가장 오래된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충이는 마치 선물을 전달하는 사자처럼 예를 갖춰 앞발로 대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낑낑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을 긁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한참 뒤 "누구세요?" 하는 잠긴 목소리와 함께 삐걱거리며 대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바로 어제 그 노부인이었습니다. 노부인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충기와 그 입에 물린 작은 강아지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가 어쩐 일로, 아이고, 이 예쁜 것을." 노부인의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충기가 자신의 새끼를 선물로 가져왔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노부인은 조심스럽게 허리를 굽혀 충기의 입에서 강아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충이는 순순히 강아지를 내어주며 이제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부인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라며 충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충기의 순수한 보호는 마침내 따뜻한 마음을 만나 결실을 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충기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아지를 품에 안은 노부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따스했던 눈빛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충이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리둥절한 눈으로 노부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노부인은 무언가에 홀린 듯 강가지만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충기를 향해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어서 가거라." 충기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노부인은 강아지를 품에 꼭 안은 채 집 안으로 획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힌 대문은 충기의 눈앞에서 희망의 빛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스했던 온기는 간데 없이 차갑고 단단한 나무 대문만이 충기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왜 할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던 것일까? 충이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닫힌 문 앞에서 하염없이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충이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던 노부인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토록 인자하던 눈빛이 왜 순식간에 차가운 경계심과 알 수 없는 공포로 변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충이는 앞발로 다시 문을 긁으며 애타게 낑낑거렸습니다. "할매연이? 제 새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건가요?"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동물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맡긴 어미의 간절한 질문이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처절한 항변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굳게 닫힌 채 미동도 없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충이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미의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끼의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문 안에서 새끼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노부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새끼에게 해를 가하려는 전조는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안한 생각에 충이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충이는 포기하지 않고 대문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다른 들어갈 길이 있을까? 안을 들여다볼 틈이라도 있을까 싶어 흙으로 된 담벼락을 따라 걸었습니다. 오래된 시골집의 담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개가 뛰어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충이는 담벼락에 앞발을 올리고 낑낑거리며 안을 엿보려 애썼지만 마당의 감나무 잎사귀만이 무성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마을은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 몇몇이 대문 앞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춘기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저 주인을 기다리는 개이겠거니 하고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춘기의 귀는 오직 저 문 안의 소리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청각이 매우 발달하여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나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이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 문 너머의 미세한 소리라도 잡아내려 애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안쪽에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지만 이내 그것이 사람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노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는 슬픔보다는 깊은 원망과 한이 서려 있는 듯한 기묘하고 섬뜩한 소리였습니다. 충이는 불안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 사이로 아주 작게 들려오는 새끼의 낑낑거림. 새끼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역시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어미를 찾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충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명, 멍, 멍. 그 소리는 경고이자 항의였습니다. 자신의 새끼를 돌려달라는 혹은 최소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달라는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춘기의 절박한 짖음이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다시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것은 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번들거리는 구두와 잘 다려진 바지를 입은 중년의 남자, 노부인의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잠을 설친 듯 피곤함과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놈의 개가 아침부터 시끄럽게 난리야. 민준은 충기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충이는 그에게서 위협적인 기운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필사적으로 짖으며 대문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나의 새끼, 내 새끼가 저 안에 있어요. 틱 나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충이는 그저 시끄러운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썩 꺼져.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민준은 발을 들어 위협적으로 흙먼지를 찼습니다. 흙먼지가 충기의 얼굴을 덮쳤지만 충이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단호함과 어미로서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충이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더 큰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당장 꺼지지 않으면 가만 안 둬. 그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충이는 결사적으로 그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제발 자기 말을 들어달라는,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아, 이것 놔. 미쳤나? 이 개가. 민주는 질색하며 다리를 흔들어 춘기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차갑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 소리는 춘기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충이는 잠시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노부인의 이해할 수 없는 공포, 아들의 적대적인 태도, 그리고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울음소리.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수수께끼처럼 춘기를 짓눌렀습니다. 다른 개였다면 위협을 느끼고 벌써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이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 문 안에는 자신의 피부티가 있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생이별을 해야만 했던 가여운 새끼가 있었습니다. 충기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문안의 진실을 알아내고 새끼를 되찾아야 한다고 충이는 닫힌 대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 집 아니 잘 보이는 감나무 아래에 조용히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작정 짖고 덤벼들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회를 엿봐야 했습니다. 춘기의 눈빛은 더 이상 애처로운 어미개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표를 정한 사냥꾼의 눈빛, 혹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전사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과연 저 굳게 닫힌 문 안에서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노부인의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며 차가운 아들은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 춘기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바깥 세상이 다시 고요해지자 집안의 시간은 마치 늪에 빠진 듯 느리고 무겁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신경은 온통 밖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어머니의 기이한 행동 때문에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의 짜증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어머니, 박 여사는 마루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오늘 아침 춘기가 데려온 작은 강아지가 안겨 있었고 그녀는 그 강아지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결코 기쁨이나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사람처럼 혹은 죽은 사람이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애절함과 원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질책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강아지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샛별아, 우리 샛별이 이제야 돌아왔구나.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다오. 샛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민준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샛별이는 그들이 10년 전에 키우던 진돗개의 이름이었습니다. 영리하고 충성스러웠던 샛별이는 박 여사에게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샛별이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민주는 어머니에게 샛별이가 늙어서 조용히 죽을 곳을 찾아 떠난 것이라고 말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민준과 박 여사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 강아지는 샛별이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어미개가 물고 온 그냥 강아지일 뿐이라고요. 민주는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더욱 강아지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넌 몰라. 이건 우리 샛별이가 맞아. 똑같이 생겼잖니. 이 점박이 무늬도 저 영특한 눈빛도 샛별이가 환생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온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실제로 진돗개 중에는 호구후 고우라, 불리는 호랑이 무늬를 가진 개체가 드물게 나타나는데 샛별이가 바로 그런 호구였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춘기가 데려온 강아지 역시 희미하게 호랑이를 닮은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샛별이를 잃은 충격으로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있던 박 여사에게 이 강아지의 등장은 마치 죽은 자식의 귀환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민주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샛별이를 잃은 후 어머니는 길에서 비슷한 개만 봐도 샛별아 야고 부르며 쫓아가기를 반복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겨우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난 이 작은 강아지 하나가 10년 동안 겨우 더 닫아두었던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은 것입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 강아지
당장 어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밖에서 어미개가 계속 짖고 있어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이 아이는 이제 내 아들이야.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어. 박 여사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며 강아지를 보호하려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강아지는 영문도 모른 채 낯선 사람의 품에서 불안하게 낑낑거렸겠습니다. 어미의 따뜻한 품과 전 냄새가 그리운 듯 작은 몸을 계속해서 뒤척였습니다.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의 망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강제로 강아지를 빼앗으려 했다가는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 어미개를 계속 문 밖에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일단 어머니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샛별이라고 하죠. 우선 진정하시고 샛별이에게 뭐라도 좀 먹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의 부드러운 말투에 박 여사는 경계심을 조금 풀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샛별이 배고프겠구나. 내가 얼른 우유라도 데워 올게. 박 여사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마루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민주는 마루에 남겨진 작은 강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듯한 작은 생명체에 그저 어미의 사랑이 필요할 뿐인 이 강아지가 자신의 집에 이런 폭풍을 몰고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10년 전 그날 자신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샛별이의 죽음에 대한 비밀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어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지금은 과거를 후회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는 강아지를 어미에게 돌려보내고 어머니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머니는 샛별이라고 믿는 저 강아지에게서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밖에서는 어미 개인 충기가 포기하지 않고 집 주변을 맴돌고 있을 터였습니다. 안에서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어머니가, 밖에서는 새끼를 되찾으려는 집요한 어미개가 그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잠시 고민에 빠진 사이 부엌에서 나온 박 여사는 따뜻하게 든 우유를 작은 그릇에 담아 강아지 앞에 놓았습니다. 야, 샛별아, 많이 먹으렴. 하지만 강아지는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유 냄새를 맡고 킁킁거리기는 했지만 핥아 먹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저 어미 젖을 찾듯 박 여사의 손가락을 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 여사의 얼굴에 다시 슬픔이 어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 아직 젖도 못 뗐는데 이 어미가 미안하구나. 그녀는 다시 강아지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아기를 달래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빨리 끝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심과는 달리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기묘하고 슬픈 망상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과연 민주는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을 어미개 충이는 자신의 새끼가 과거의 망령을 대신하는 인형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시골 마을의 풍경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질 무렵 민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박 여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샛별이라 이름 붙인 강아지를 한시도 품에서 내려놓지 않았고 민준의 모든 말을 헛소리로 치부했습니다. 심지어 민준이 강아지를 잠시 만지려고만 해도
자식을 빼앗길세라 날카롭게 경계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새별이한테 손대지 마라. 네가 뭘 안다고. 어머니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어미 짐승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지칠 대로 지쳐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직도 춘기가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낑낑거림과 흙바닥을 긁는 소리가 그의 신경을 끊임없이 긁어댔습니다. 안에서는 과거의 망상에 사로잡힌 어머니, 밖에서는 새끼를 잃은 어미개의 울음소리,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지만 박 여사는 부엌에 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아지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새별아, 이제 아무데도 가지 마라. 이 어미 곁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알았지. 그 모습은 다정하다기보다는 집착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강아지는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기력이 없는지 박 여사의 품에서 가만히 늘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대로 가다가는 강아지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충격 요법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이 강아지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민주는 최대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네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잘 돌볼 것이다. 뭘 어떻게 돌보신다는 겁니까? 아직 젖도 못된 새끼입니다. 어미 젖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어머니가 하고 계신 건 사랑이 아니라 학대라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학대라는 단어에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아지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우리 새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학대를... 제발 현실을 보세요. 어머니, 10년 전에 새별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는 새별이가 아닙니다. 민주는 끝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10년간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새별이는 살아 돌아왔는데 아니요. 죽었다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집 나간 게 아니라고. 민주는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억눌러왔던 진실의 파편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새별이는 죽었지. 바로 너 때문에. 차갑고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저 자신을 상처 주기 위해 내뱉은 말인가?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박 여사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민주는 텅 빈 마루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과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저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그리고 문 밖에 저 어미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노의 화살은 애먼 춘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춘기가 기다렸다는 듯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새끼를 향한 걱정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저 모든 문제의 원흉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괜히 나타나서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는 춘기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어 춘기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썩 꺼져버려. 다시는 우리 집 앞에 나타나지 마. 춘기는 날아오는 빗자루를 피해 뒷걸음질 쳤지만 멀리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째서 인간들은 이토록 자신을 미워하는 것일까? 자신은 그저 은혜를 갚고 싶었을 뿐인데, 새끼를 맡기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춘기의 눈에서는 마치 눈물이라도 흐를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개는 슬픔이나 고통을 느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이는 감정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적 현상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춘기의 눈빛은 그 어떤 인간의 슬픔보다도 더 깊고 처절해 보였습니다. 민주는 춘기의 그 눈빛을 보고 순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더욱 거칠게 빗자루를 휘둘렀습니다. 까란 말이야. 내 새끼는지 없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도 몰라. 그러니 포기하고 꺼져. 그는 일부러 더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서 이 개가 포기하고 떠나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이는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죽었다는 말. 그것은 어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충기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충이는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것처럼 무겁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민주는 춘기가 마침내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상황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충이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전보다 더 멀찍이, 하지만 집이 완벽하게 보이는 언덕 위, 소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춘기의 눈빛에는 슬픔이나 간절함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의 차가운 마음과 잔인한 행동은 춘기의 모성애를 꺾는 대신 오히려 그 불길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습니다. 춘기는 깨달았습니다. 저 집의 남자에게는 더 이상 애원이나 호소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새끼를 구해내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과연 충이는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될까? 그리고 춘기의 이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는 사실을 민준과 충이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대문을 닫고 들어간 후 언덕 위 소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은 춘기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문 앞에서 낑낑거리거나 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춘기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 집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숙련된 형사가 범죄 현장을 분석하듯 충이는 집의 구조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진돗개는 뛰어난 관찰력과 학습 능력을 지닌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번 본 지형이나 사람의 얼굴은 웬만해서 잊지 않으며 주인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 다음 행동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충이는 지금 그 능력을 자신의 새끼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에 총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시각. 충이는 집의 모든 창문과 문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불이 켜지고 꺼지는 시간, 커튼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 그림자가 창문을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움직임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거실 창문에 불이 켜졌고 민준이 홀로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박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들어간 방의 창문은 내내 어두웠습니다. 다음은 청각.
충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민준이 술병을 내려놓는 소리, TV 소리, 간간히 들려오는 그의 깊은 한숨 소리,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박 여사의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억눌린 흐느낌과 새끼의 가냘픈 낑낑거림. 새끼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이는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각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집안의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민준에게서 나는 짙은 알코올 냄새와 오래된 집 특유의 퀴퀴한 냄새, 그리고 그 모든 냄새를 뚫고 충이의 코끝을 자극하는 단 하나의 냄새, 바로 자신의 새끼에게서 나는 젖비린내였습니다. 그 냄새는 충기에게 길을 알려주는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충이는 이 모든 정보를 조합하여 머릿속에 집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민주는 주로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박 여사와 새끼는 안쪽 방에 격리되어 있다. 그리고 민주는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경계심이 극에 달해 있다. 이것이 충기가 밤새 관찰하여 얻어낸 결론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충이는 조심스럽게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무작정 집으로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이는 집 주변을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역을 순찰하는 늑대처럼 충이는 집의 모든 약점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낡아서 삐걱거리는 담장, 쥐가 드나드는 개구멍, 그리고 뒷마당으로 통하는 작은 쪽문. 쪽문은 낡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나무 문짝 아래쪽이 썩어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충이는 코를 들이밀고 안쪽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안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함께 희미하게 새끼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길이 새끼가 있는 방과 가장 가깝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의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섣불리 침입했다가는 오히려 새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충이는 다시 언덕 위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림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저 집의 경계가 가장 허술해지는 순간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해야 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민주는 퀭한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마도 출근하는 듯 했습니다. 그가 차를 타고 마을을 벗어나는 것을 확인한 충이는 다시 한번 집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제 집에는 박 여사와 새끼 단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회일까? 충이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여사는 새끼를 샛별이라고 믿으며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혼자 있을 때 접근하는 것은 어쩌면 민준이 있을 때보다 더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충이는 다시 물러나 감시를 계속했습니다. 오전 내내 박 여사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충기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먹이를 구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신경이 저 집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박 여사가 무언가를 들고 뒷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표정이 없었고 발걸음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쓰레기를 버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충이는 조심스럽게 뒷마당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 여사가 쪽문을 잠그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정신이 없는 탓이겠지요. 낡은 빗장이 허술하게 걸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기가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충이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진돗개는 의심이 많은 편이어서 낯선 상황에서는 섣불리 행동하기보다 신중하게 관찰하는 습성을 보입니다. 충이는 한참 동안 쪽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안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충이는 결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코로 쪽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쉽게 열렸습니다. 충이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새끼의 냄새가 나는 곳, 박 여사의 방 창문 밑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틈새로 새끼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충이는 창문 아래에 바싹 엎드려 안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방 안에서 박 여사는 누워있는 듯했고 희미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밤새 잠을 설친 탓에 깊은 낮잠에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새끼는 방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 안에서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충이는 앞발로 조심스럽게 창문을 긁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춘기의 눈에 마루로 통하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 여사가 깜빡 잊고 닫지 않은 모양입니다. 충이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몸을 낮춰 열린 문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소리를 죽여가며 마루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충이는 무사히 새끼를 구출할 수 있을까? 잠든 줄 알았던 박 여사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춘기의 목숨을 건 잠입 작전은 이제 가장 위험한 고비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춘기가 마루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옆집에 사는 박씨 아주머니였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이 동네의 소식통이자 참견하기 좋아하는 전형적인 시골 아낙이었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민준이네 집 대문 앞에서 떠나지 않는 진돗개를 보고 처음에는 그저 주인을 잃은 불쌍한 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개가 꼼짝도 않고 집만 쳐다보는 것을 보고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민준이 출근하면서 개를 향해 험악하게 소리를 지르고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는 확신했습니다. 저 개와 민준이네 집 사이에 분명 무슨 사연이 있다고 박씨 아주머니의 호기심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녀는 밭에 나가는 척하며 슬쩍 민준이네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 소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집을 감시하는 춘기를 발견했습니다. 보통의 개라면 쫓겨난 후 무서워서라도 멀리 도망쳤을 텐데 저 개는 달랐습니다. 마치 사냥감의 동태를 살피는 맹수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집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끈기와 영리함에 박씨 아주머니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녀는 슬그머니 자신의 집 마당으로 돌아와 담벼락 너머로 민준이네 집을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춘기가 뒷마당 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잠입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래? 박씨 아주머니는 저도 모르게 작은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개가 도둑처럼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개가 집안의 박 여사를 해치기라도 할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박 여사는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민준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부쩍 기력이 쇠하고 정신도 오락가락한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했습니다. 당장 민준에게 전화를 해야 하나 아니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이 충이는 이미 마루를 지나 박 여사의 방문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심장이 쫄깃해지는 것을 느끼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충이는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안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닫힌 문을 앞발로 긁는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코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낡은 방문은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고 스르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개는 마치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리를 최소화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춘기가 방 안으로 사라지자 박씨 아주머니는 더 이상 상황을 엿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나래를 펼쳤습니다. 혹시 저 개가 박 여사에게 원한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집안에 훔쳐갈 만한 것이라도 있는 걸까? 시골에서는 가끔 영리한 개들이 주인의 심부름으로 물건을 물어오거나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경공 심부름이라 부르며 신기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 개의 행동은 그런 차원을 넘어선 마치 뚜렷한 목적을 가진 작전처럼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방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박씨 아주머니의 초조함이 극에 달했을 때 마침내 춘기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놀랍게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작은 강아지가 물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박씨 아주머니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진돗개는 어미였고 집안에 갇힌 자신의 새끼를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쩐지 그토록 집요하게 집 주변을 맴돌더라니 민준이네가 무슨 이유에선지 저 어미 개의 새끼를 데려다 놓고 돌려주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민준이네 모자를 속으로 욕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미한테서 갓난 새끼를 빼앗아 갈 수가 있단 말인가.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충이는 새끼를 입에 문 채 들어왔던 길을 되짚어 조심스럽게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시라도 빨리 위험한 장소를 벗어나려는 듯 뒷마당 쪽문을 통해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어미개가 무사히 새끼를 구출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은 또다시 빗나갔습니다. 춘기가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여사의 방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새별아, 새별이가 없어졌어? 누가 우리 새별이를 훔쳐갔어. 낮잠에서 깨어난 박 여사가 강아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는 맨발로 마당에 뛰쳐나와 사방을 둘러보며 새별아를 외쳤습니다. 그 모습은 실성한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담벼락 뒤에 숨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해야 할까. 하지만 그랬다가는 괜한 일에 휘말릴 것만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박 여사가 원래부터 좀 이상했다고 수군거렸고 그녀의 아들 민주는 성격이 까칠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울음소리는 저녁이 될 때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민주는 집안의 난장판과 울부짖는 어머니를 보고 망견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분명 어미개가 한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놈의 개새끼, 내가 가만두나 봐라. 민준의 고함소리가 담벼락을 넘어 박씨 아주머니의 귀까지 들려왔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슬그머니 집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어미개의 놀라운 지능과 모성애, 박 여사의 위태로운 정신상태, 그리고 민준의 들끓는 분노, 이 모든 것을 직접 본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과연 분노에 휩싸인 민준은 춘기를 찾아내 어떤 복수를 감행할까?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박씨 아주머니는 과연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 조용한 시골 마을에 드리워진 폭풍의 전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춘기가 새끼를 되찾아 쏜살같이 달려간 곳은 처음 새끼들을 낳았던 한적한 논두렁 근처의 낡은 헛간이었습니다.
그곳은 춘기에게 유일하게 안전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다른 새끼들은 어미가 돌아오자 반갑게 꼬리를 치며 매달렸고 춘기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갇혀있던 새끼는 허겁지겁 어미의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굶주렸던 탓인지 어느 때보다도 필사적이었습니다. 충이는 혀로 새끼의 몸을 핥아주며 그동안의 불안과 공포를 씻어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춘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민준의 분노에 찬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자신을 찾아 나설 것이고 이 보금자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편 민준의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샛별이를 찾아내라며 울부짖다 지쳐 쓰러지기를 반복했고 민준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속수무책으로 분노만 키워갈 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영악한 진돗개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개만 없었더라면 어머니의 병이 재발하지도 10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년 전 샛별이의 죽음은 민준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이자 비밀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민준의 뇌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날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민준은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빗길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갯길을 부리던 시절, 속도를 즐기며 위험한 고개 운전을 일삼았습니다. 동네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길가에서 무언가 휙 튀어나왔고 피할 새도 없이 오토바이는 그것을 치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비명과 함께 나뒹군 것은 바로 집에서 기르던 샛별이었습니다. 아마도 마중을 나오려던 모양이었습니다. 민주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샛별이는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 이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민주는 순간적으로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특히 어머니가 알게 되면 자신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샛별이의 사체를 아무도 모르는 뒷산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샛별이가 집을 나갔다고. 아마 늙어서 조용히 죽을 곳을 찾아 떠난 것 같다고. 박 여사는 아들의 말을 믿고 며칠 밤낮을 울며 샛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민주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끝내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두가 샛별이를 잊어가는 듯 보였지만 민주는 아니었습니다. 빗길을 달릴 때마다 진돗개를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차갑고 냉소적인 성격은 어쩌면 그날의 죄책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샛별이와 닮은 강아지가 나타나 그 모든 상처를 헤집어 놓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다시 샛별이의 망령에 사로잡혔고 자신은 10년 전의 거짓말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된 춘기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회사를 쉬고 본격적으로 춘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춘기가 훔쳐간 것이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정신을 되돌릴 유일한 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강아지를 다시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는 동네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충이는 이미 자신의 보금자리가 발각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는 서식 환경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강하며 위협을 느끼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새끼들을 옮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민준이 헛간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춘기와 새끼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준은 허탈함에 주먹으로 헛간 벽을 내리쳤습니다. 젠장,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는 포기하지 않고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충이는 이미 민준의 예상을 뛰어넘는 곳에 새로운 은신처를 마련해 둔 상태였습니다. 민준이 동네를 샅샅이 뒤지는 동안 충이는 새끼들을 데리고 그가 절대로 생각하지 못할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10년 전 민준이 샛별이를 묻었던 뒷산이었습니다. 춘기가 어떻게 그 장소를 알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연히 발견한 안전한 동굴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개들만이 아는 어떤 신호나 흔적을 따라 그곳에 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춘기가 선택한 그 장소가 바로 모든 비극이 시작된 곳이자 모든 진실이 묻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춘기는 동굴 안쪽에 새끼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추격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충이는 이 동굴 주변에서 감도는 기묘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듯한 슬픈 기운, 그리고 자신과 새끼를 닮은 또 다른 진돗개의 희미한 채취, 그 냄새는 충기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새끼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충이는 조용히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동굴 주변의 흙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후각이 땅속에 묻힌 무언가를 감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흙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는 죽음의 냄새와 가죽과 쇠붙이가 썩어가는 냄새였습니다. 충이는 본능적으로 앞발을 움직여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춘기가 땅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10년 동안 묻혀있던 잔인한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인가? 춘기의 작은 발톱이 마른 흙을 파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춘기의 발톱이 흙과 마른 나무잎을 걷어내자 땅속에 묻혀있던 비밀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딱딱한 무언가가 발톱에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충이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집요하게 땅을 파헤쳤습니다. 한참을 파 내려가자 마침내 썩은 천에 감싸인 낡은 나무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상자는 오랜 세월 동안 땅속의 습기를 머금어 곳곳이 부서지고 뒤틀려 있었습니다. 충이는 코를 상자에 박고 킁킁거렸습니다. 상자에서는 자신이 찾던 그 냄새, 즉 오래된 가죽과 녹슨 소에 그리고 희미한 동물의 채취가 더욱 강하게 풍겨나왔습니다. 춘기는 앞발과 주둥이를 이용해 썩은 나무 상자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상자가 부서지면서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흙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해진 빨간색 가죽 목줄과 녹이 슬어 글씨를 알아보기 힘든 노쏘의 인식표, 그리고 주인이 던져주었을 법한 낡은 테니스공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10년 전 민준이 샛별이의 사체와 함께 급하게 묻어버린 유품들이었습니다. 충이는 그 중에서도 특히 낡은 목줄에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줄에는 샛별이의 채취가 가장 짙게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들은 후각을 통해 서로의 나이, 성별,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읽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충이는 이 목줄에 남은 희미한 냄새를 통해 샛별이라는 존재가 겪었을 마지막 순간의 공포와 고통, 그리고 주인을 향한 그리움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동족에 대한 깊은 연민과 공감이었습니다. 충이는 낡은 목줄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동안 가만히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물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여기에 묻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이며 민준이라는 인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물건을 그에게 보여주면 지금의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민주는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충이는 일단 목줄을 입에 문 채 다시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새끼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충이는 동굴 가장 깊숙하고 안전한 곳에 목줄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밖으로 나와 민준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춘기를 찾지 못해 혈안이 된 민준은 점점 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춘기가 자신의 집 주변을 다시 맴돌 것이라고 확신하고 집으로 돌아와 잠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창고에서 낡은 올무와 덫을 꺼내 집 주변의 길목 곳곳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개를 잡아 족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 내 어머니를 저렇게 만들어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그는 덫을 설치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행동은 이미 새끼를 되찾기 위한 수준을 넘어 자신의 죄책감을 덮기 위한 광기 어린 분노의 표출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충이는 멀리서 민준이 집 주변에 무언가를 설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밤눈이 밝은 춘기의 눈에 땅에 교묘하게 숨겨진 올무와 덫들이 보였습니다. 충이는 인간의 잔인함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저것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동물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충이는 이제 민준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조력자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춘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옆집의 박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충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담벼락 너머에서 느껴지던 시선과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지만 민준처럼 위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과 연민이 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이라면 자신의 말을 들어줄지도 모른다. 이 낡은 목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 춘기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증거물이자 무기인 샛별이의 목줄을 가지고 박씨 아주머니에게 가기로,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설치해 놓은 죽음의 덫들을 모두 피해서 그의 눈을 속이고 옆집까지 무사히 도달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춘기의 지능과 용맹함을 시험하는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충이는 동굴에 숨겨두었던 낡은 목줄을 다시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을 한번 돌아본 후 결연한 표정으로 동굴을 나섰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그 발걸음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충이는 민준이 설치한 위험한 덫들을 모두 피해 박씨 아주머니에게 진실의 증거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낡은 목줄을 받아든 박씨 아주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춘기의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밤새 뜬 눈으로 창밖을 지새웠습니다. 자신이 설치한 덫에 충이가 걸려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짐승의 비명소리나 덫이 작동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들려오면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밤은 아무런 소리 없이 고요하게 흘러갔고 그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춘기의 지능을 너무 얕보고 있었습니다. 충이는 민준처럼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충이는 언덕 위에서 민준의 집과 그 주변 지형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민준이 설치한 덫의 위치가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한번 본 지형지물은 절대 잊지 않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이는 덫의 위치뿐만 아니라 민준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무는 창문,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사각지대까지 모두 계산해 넣고 있었습니다. 충이는 가장 안전한 침투 경로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였습니다. 민준이 지키고 있는 대문 쪽은 피해야 했습니다. 어제 잠입했던 뒷마당 쪽문 역시 이제는 경계가 삼엄할 것이 뻔했습니다. 충기가 선택한 경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마을의 오래된 수로였습니다.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마른 수로는 민준의 집 담벼락 밑을 지나 박씨 아주머니의 밭 근처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수로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완벽한 은폐 통로였습니다. 낡은 목줄을 입에 단단히 문 충이는 소리 없이 언덕을 내려와 수로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바닥의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지만 충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표 지점인 박씨 아주머니의 집을 향해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숨을 죽이며 나아가는 충기의 모습은 마치 특수 훈련을 받은 공작원을 방불케 했습니다. 수로를 따라 민준의 집 담벼락 밑을 지날 때 충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위쪽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민준이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며 밖을 살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어둠 속을 훑었지만 발밑의 수로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충이는 민준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미동도 않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민준의 모습이 사라지자 충이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의 집 근처에 다다르자 충이는 수로에서 빠져나와 몸을 낮춰 밭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밭일을 준비하러 나온 박씨 아주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였습니다. 충이는 밭의 이랑 사이에 몸을 숨기고 박씨 아주머니가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신호를 보내야 할까? 짖어서는 안 됐습니다. 민준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충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에 물고 있던 목줄을 바닥에 내려놓고 앞발로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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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소리였지만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는 충분히 주의를 끌만한 소리였습니다. 밭에 비료를 뿌리던 박씨 아주머니는 이상한 소리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새가 돌을 쪼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규칙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랑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춘기와 그 앞에 노인 낡고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고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네가 왜 여기에? 박씨 아주머니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제 그 영리하지만 무서운 개였습니다. 충이는 그녀가 놀란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꼬리를 살짝 흔들며 낡은 목줄을 코로 툭 밀어 보였습니다. 마치 이것 좀 보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충기가 내민 물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흙이 묻어있고 낡아빠진 개의 목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녹슨 노소의 인식표에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목줄을 집어들고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인식표에 새겨진 글자를 읽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스비얼.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민준이네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건 샛별이 목줄이잖아. 박씨 아주머니는 샛별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박 여사가 애지중지 키우던 호랑이 무늬를 가진 영리한 진돗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박 여사가 반 미치광기처럼 찾아다녔던 바로 그 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개의 목줄이 지금 이 어미개의 발밑에 있는 것일까? 박씨 아주머니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미개가 어딘가에서 샛별이의 목줄을 찾아왔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어미개는 지금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다. 샛별이의 실종과 관련된 어떤 비밀을 박씨 아주머니가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이 모든 상황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창가에서 춘기가 보이지 않자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집 밭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개와 박씨, 아주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씨 아주머니의 손에 들려있는 낡은 목줄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것은 자신이 10년 전 샛별이와 함께 묻어버렸던 바로 그 목줄이었습니다. 어떻게 저것이 저기에 있는 것인가? 패닉에 빠진 민준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쳤습니다. 저 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저 개가 모든 것을 파헤쳤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그를 휩쌌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두 사람, 아니, 한 사람과 한 마리의 개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꼼짝 마! 그의 고함 소리에 춘기와 박씨, 아주머니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달려오는 민준의 모습은 마치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과연 춘기와 박씨 아주머니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리고 1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샛별이의 목줄은 이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덮으려는 자의 피할 수 없는 대치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악귀처럼 달려오는 것을 본 박 여사는 집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었습니다. 새끼 강아지, 즉 자신의 샛별이가 사라진 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실과 망상의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졌고 그녀의 시간은 오직 샛별이를 잃어버린 그 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밤새 덫을 놓고 분노에 차 서성이는 동안 박 여사는 방 안에 틀어박혀 샛별이의 환영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샛별아, 어디시니? 어서 돌아오렴. 이 어미가 잘못했다. 그녀는 허공에 손을 뻗어 보이지 않는 강아지를 쓰다듬었고 귀에 들리지 않는 낑낑거림에 답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이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깊은 망상이라는 도피처로 숨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해리성 기억상실의 일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뇌가 스스로 고통스러운 기억을 차단하고 왜곡된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박 여사에게 샛별이의 재등장과 재상실은 10년 전의 트라우마를 훨씬 능가하는 충격이었고 그녀의 낡은 정신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그녀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아들이 그 사악한 개와 옆집 여편네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는 춘기가 그저 자신의 샛별이를 훔쳐간 유괴범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집의 박씨 아주머니는 그 유괴범과 한패인 공범이었습니다. 저것들이 내 샛별이를 박 여사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짜고 내 샛별이를 훔쳐갔고 지금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박씨 아주머니의 손에 들린 낡은 목줄은 그녀의 눈에는
샛별이를 해치고 벗겨낸 끔찍한 증거물처럼 보였습니다. 분노와 피해의식이 그녀의 남은 이성을 잠식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서슬퍼런 식칼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해친 원수에게 복수하려는 광기에 사로잡힌 암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내 새끼를 해친 것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다. 그녀는 식칼을 든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춘기와 박씨 아주머니였습니다. 한편 밖에서는 민준과 충이 그리고 박씨 아주머니 사이에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박씨 아주머니의 손에 들린 목줄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보다 충기의 시선에 먼저 압도당했습니다. 충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민준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듯 그의 가장 깊은 죄책감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그 목줄 당장 이리 내놓으세요. 남의 물건을 왜 함부로 만집니까? 민주는 애써 춘기의 시선을 피하며 박씨 아주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그의 험악한 기세에 겁을 먹었지만 손에 쥔 목줄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목줄이 단순한 개 목줄이 아니라 민준이 감추고 있는 어떤 끔찍한 비밀의 열쇠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준 엄마 아들, 자네야말로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설명해야 하지 않겠나. 왜 10년 전에 사라진 샛별이 목줄을 이 개가 가지고 온 것이며 자네는 왜 이 목줄을 보고 그렇게 기겁을 하는가 말이야. 박씨 아주머니의 추궁에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당황하는 사이 충이는 조용히 박씨 아주머니의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다리에 자신의 몸을 기댔습니다. 마치 그녀를 보호하고 자신과 한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춘기의 이런 행동은 민준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질렀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개새끼가 어디서 주인 행세를 해. 그는 이성을 잃고 춘기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박씨 아주머니가 춘기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만두게. 이 영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안에서 뛰쳐나온 박 여사가 식칼을 든 채 비틀거리며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내 인연들, 감히 내 샛별이를 해치고 시침 잃을 때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세 사람, 아니 두 사람과 한 마리의 시선이 동시에 박 여사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식칼을 들고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당장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가 소리쳤지만 박 여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원수들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춘기 역시 온몸의 털을 곤두스며 박 여사를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어머니의 위험한 사랑은 이제 맹목적인 증오가 되어 칼날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끔찍한 비극은 어떻게 막을 내릴 것인가? 춘기의 지혜와 박씨 아주머니의 용기, 그리고 민준의 뒤늦은 양심이 이 광기의 폭주를 멈출 수 있을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들 앞에 닥쳐왔습니다. 광기에 휩싸인 박 여사가 식칼을 들고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충이는 더 이상 짖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충이는 박씨 아주머니의 곁을 떠나 그녀와 박 여사 사이의 공간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흙바닥에 조용히 배를 깔고 엎드렸습니다. 마치 항복을 선언하는 패잔병처럼 혹은 신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희생양처럼 춘기의 행동은 모든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식칼을 들고 달려들던 박 여사도, 겁에 질려있던 박씨 아주머니도, 어머니를 말리려던 민준도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어 춘기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개가 배를 보이는 것은 복종과 신뢰의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위를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에게 어떠한 적의도 없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충이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박 여사의 광기를 멈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해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성을 찾으세요. 춘기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기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엎드린 자세 그대로 춘기는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낡은 샛별이의 목줄이었습니다. 충이는 그 목줄을 박 여사가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그녀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충이는 박씨 아주머니가 아닌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는 박 여사에게 직접 증거를 제시해야만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그저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줄 조력자일 뿐 엉킨 매듭을 푸는 열쇠는 박 여사 자신이 쥐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발밑에 놓인 낡은 목줄을 보고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녀의 광기 어린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것은 분명 자신의 샛별이가 하던 목줄이었습니다. 남편이 샛별이를 처음 집에 데려온 날 함께 시장에 가서 사주었던 빨간색 가죽 목줄. 해질 때까지 차고 다녀서 손때가 묻어있던 바로 그 목줄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손에 쥔 식칼이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잊고 있던, 아니 잊으려고 애썼던 과거의 기억들이 희미하게 되살아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충이는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충이는 다시 한번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엎드린 채로 앞발을 이용해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선들은 어떤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와 비를 형상화한 그림이었습니다. 앞발로 바퀴 모양의 동그라미 2개를 그리고 그 위로 차체를 상징하는 네모를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짧은 선들을 여러 개 그었습니다. 아무도 그 그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민주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빛, 그것은 바로 10년 전 자신이 샛별이를 치었던 그날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이계가 그날의 일을 알고 있는 것인가? 민주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반응을 본 박씨, 아주머니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춘기가 그린 그림, 그리고 샛별이의 목줄을 번갈아 쳐다보며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샛별이가 집을 나간 게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했던 건가? 그리고 민준이가 그걸 숨기고 있었던 거야. 박S이 아주머니의 머릿속에 끔찍한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충기가 제시한 증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충이는 그림을 다 그린 후 조용히 일어나 민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발치에 앉아 하늘을 향해 구슬프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그 울음소리는 늑대의 울음처럼 길고 처절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족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고 그 진실을 밝히려는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는 마치 1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샛별이의 영혼이 춘기의 몸을 통해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춘기의 이 모든 행동, 즉 복종의 자세, 목줄이라는 물적 증거, 사고 현장을 묘사한 그림, 그리고 진실을 알고 있는 자를 향한 고발의 울음소리는 그 어떤 인간의 언어보다도 더 명확하고 강력한 증언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과 개가 그린 기이한 그림, 그리고 하늘을 찢을 듯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식칼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망상으로 덮여있던 그녀의 기억의 성벽에 춘기가 던진 진실의 돌멩이가 마침내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박 여사는 이 모든 증거 앞에서 과거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의 모든 비밀이 탄로 난 민주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춘기가 목숨을 걸고 펼친 마지막 증언은 이제 모든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춘기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멎었을 때 그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땅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춘기가 펼쳐놓은 완벽한 증거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10년간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벽은 이 영리한 진돗가의 한 마리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만 것입니다. 침묵을 깬 것은 박씨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웃집의 불행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샛별이의 목줄을 민준의 눈앞에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엄마 아들, 이제는 말해야 하지 않겠나에? 이 개가 말하려는 게 사실인가? 샛별이 그날 비 오는 날 차에 치인 개야. 그녀의 목소리는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에 가까웠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긍정보다 더 강력한 자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가 그랬던 것이냐?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박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광기로 번뜩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춘기가 만든 균열을 통해 그녀는 잠시나마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망상의 안개가 걷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던 날, 샛별이가 유독 자신을 따라 나서려 했던 것, 그리고 밤늦게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온 아들의 옷이 흙투성이었고 얼굴에 생채기가 나 있었던 것, 그때는 그저 넘어져서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모든 것이 아귀가 맞아 들어갔습니다. 민준아, 어미한테 말해보거라. 정말 네가 우리 샛별이를 어머니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에 민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 속에서 그는 자신을 향한 원망이 아닌 그저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10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죄책감의 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그랬어요. 마침내 그의 입에서 자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졌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빗길에 미끄러져서 샛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제가 제 손으로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이 된 후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어린아이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샛별이에 대한 미안함과 어머니를 속여왔던 죄책감, 그리고 그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와야 했던 오랜 고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고백을 듣고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박 씨, 아주머니가 급하게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망한 표정으로 우는 아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샛별이를 죽인 것이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이 10년 동안 자신을 감쪽같이 속여왔다는 사실, 그 두 가지 진실이 그녀의 무너진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충이는 그저 조용히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임무는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그 안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온전히 인간들의 몫이었습니다. 충이는 조용히 몸을 돌려 떠나려 했습니다. 자신의 새끼들이 기다리는 동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민준이 충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울음으로 엉망이 된 얼굴로 충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충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그리고 고맙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충기가 아니었다면 그는 평생 이 끔찍한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충이는 그의 진심을 느꼈는지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그의 손길을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해결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10년의 상처가 즉시 치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원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축하던 박 씨, 아주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민주는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는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인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춘기의 새끼, 어머니가 샛별이 라고 불렀던 그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춘기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책임지고 어미에게 데려다 주마. 그리고 나는 여길 떠나야겠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속죄의 의미이자 더 이상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려는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자신의 낡은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충이는 어미의 본능으로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자신의 다른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민주는 이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게 될까? 굳게 닫힌 문 안에서 박 여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충기와 함께 떠나는 이 마지막 여정은 이들에게 또 어떤 운명의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균열은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봉합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민준의 낡은 트럭은 먼지를 일으키며 비포장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에는 춘기가 앉아 있었고 그의 품에는 작은 강아지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은 마치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닫힌 마음처럼 느껴져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죄책감과 고통의 고리를 끊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강아지를 어미에게 돌려주는 것은 그가 떠나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의무이자 속죄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충이는 낯선 차 안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창밖을 바라보며 민준에게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듯 했습니다. 민준은 충기의 영특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 개는 단순히 똑똑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인간의 감정까지 꿰뚫어 보는 어떤 영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트럭이 산길로 접어들자 춘기가 낑낑거리며 문 쪽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다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민준이 트럭을 세우자 충이는 곧장 차에서 뛰어내려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춘기가 그를 이끈 곳은 바로 자신이 샛별이를 묻었던 그리고 샛별이의 목줄을 찾아냈던 그 동굴 앞이었습니다. 민준은 동굴 입구에 서서 잠시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곳은 그에게 잊고 싶은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춘기가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샛별이의 영혼이 이 개를 통해 자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만 같았습니다. 동굴 안에서 다른 강아지들이 어미를 보고 반갑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품에 안고 있던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강아지는 형제들을 만나자 신나게 꼬리를 치며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어미와 새끼들은 완전한 가족의 모습으로 재회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산산조각 냈는데 이 개는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떠나려 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춘기가 다시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오지 말라는 듯 동굴 입구를 막아서며 그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왜 그래? 이제 가볼게. 민준이 말했지만 춘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위협적으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우호적이었던 춘기가 왜 갑자기 돌변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은 땅이 미세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산 아래쪽에서 여러 대의 차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설마?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산길 입구에 유기견 구조대라고 쓰인 트럭과 몇 대의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포획용 그물과 마취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분노에 찬 얼굴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민준이 덫을 사기 위해 들렀던 철물점의 주인이었습니다. 민준은 며칠 전 춘기를 잡기 위해 덫을 사면서 철물점 주인에게 요즘 우리 동네에 미친 개가 돌아다니는데 사람을 물고 가축을 해친다. 혹시 보면 신고해달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철물점 주인은 오늘 아침 민준의 트럭이 산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그 미친 개를 잡으러 가는 것이라 오해하고 구조대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기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민준이 소리쳤지만 구조대원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니까 물러서세요. 저 개가 사람을 공격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포위망을 좁히며 동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충이는 동굴 입구를 막아선 채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맹렬하게 짖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사나운 들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해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거짓말 하나가 또다시 끔찍한 비극을 낳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춘기와 새끼들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구조대원들을 향해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저 개는 위험하지 않아요. 제 개입니다. 오해입니다.
하지만 흥분한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이미 마취총에 반가쇠를 당긴 후였습니다. 슉 하는 소리와 함께 마취침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마취침은 정확히 춘기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마취침이 춘기에게 닿기 직전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악! 둔탁한 고통과 함께 마취침이 민준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경악했고 춘기는 놀란 눈으로 자신을 감싸 안고 쓰러지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의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는 쓰러지면서도 춘기를 향해 힘겹게 말했습니다. 도망쳐, 어서 새끼들 데리고 10년 전 그는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샛별이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또 다른 생명을 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나긴 시간 동안 그를 짓눌러 왔던 죄책감에 대한 그만의 방식의 속죄였습니다. 과연 민주는 무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은 춘희와 새끼들의 운명을 그리고 민준과 어머니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속죄를 위한 마지막 질주는 이제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마취총을 맞고 쓰러지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사람을 쐈다는 사실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철물점 주인은 사색이 되어 구급차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충이는 쓰러진 민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습니다. 마취 괜찮으냐고, 어서 일어나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춘기의 눈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나 적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몸을 던진 이 인간에게 그녀는 깊은 유대감과 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들것에 실려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충이는 구급차의 뒷문을 향해 애처롭게 짖으며 한참을 쫓아갔지만 이내 멀어지는 차를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남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물점 주인과 구조대원들의 엇갈리는 진술 속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유기견 포획 작전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본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박씨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트럭을 몰고 떠나는 것을 보고 불안한 마음에 뒤따라왔다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경찰에게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미개가 새끼를 구하기 위해 민준의 집에 들어갔던 일, 10년 전 사라진 샛별이의 목줄을 찾아온 일, 그리고 민준이 마침내 모든 진실을 고백했던 일까지 그녀의 증언은 흩어져 있던 사건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개가 그림을 그리고 과거의 살인사건을 증언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굴 앞에 남아있는 춘기의 모습과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샛별이의 유품, 그리고 민준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개를 보호하려 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으로 이송된 민준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마취약 기운 때문에 잠시 의식을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눈물로 엉망이 된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굳게 닫혔던 그녀의 마음의 문은 아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충격 앞에서 속절없이 열리고 만 것입니다. 민준아, 괜찮으냐? 이 어미 때문에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모자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10년간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거짓과 원망의 벽은 서로의 눈물 속에서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의 병실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경찰의 보호 아래 박씨 아주머니와 함께 온 춘기였습니다. 춘기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자 민준과 박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춘기는 망설임 없이 민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안부 인사와도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박 여사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한참 동안 춘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샛별이를 훔쳐간 원수라고 생각했던 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끔찍한 비밀을 밝혀내고 무너진 가족을 다시 마주보게 해준 은인과도 같은 존재. 그녀의 마음속에서 미움과 고마움이 복잡하게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춘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춘기는 가만히 그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것은 샛별이의 환영이 아니라 샛별이를 잃어버렸던 그날의 상처와 아들을 의심하면서도 애써 외면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었음을 충이는 그저 그 모든 상처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준 거울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구나. 박 여사의 입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면의 순간이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동물 사이의 모든 오해와 갈등이 풀리고 서로의 상처를 마주 보는 순간 충이는 박 여사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그녀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비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 사이의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춘기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강아지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진실과 마주할 용기였고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을 시작할 기회였습니다. 한 마리 진돗개의 집요하고도 지혜로운 충성심이 마침내 한 가족의 10년 묵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연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게 될까? 그리고 춘기와 그 새끼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모든 비극이 끝난 자리에 이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조심스럽게 싹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퇴원하던 날 그의 집 앞은 작은 소란으로 북적였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기적의 진돗개 충이와 그 새끼들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춘기의 이야기는 박씨 아주머니의 입을 통해 온 동네에 퍼져나갔고 이제 충이는 단순한 떠돌이 개가 아닌 마을의 작은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애써 외면하며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당 한쪽에는 박 여사가 춘기와 새끼들을 위해 새로 마련한 아늑한 계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예전처럼 샛별이를 찾는 대신 이제는 춘기의 6마리 새끼들을 돌보며 작은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아지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 중에서도 춘기가 선물로 데려왔던 첫째 강아지에게는 복덩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다쳤다는 사실에 잠시 분노를 잊었을 뿐 자신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대로 그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짐 가방을 들고 마루로 나왔을 때 박 여사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려고 그러느냐? 떠나야죠. 제가 여기 있으면 어머니 마음만 불편하실 겁니다.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샛별이가 죽던 날 밤, 네가 그러더구나. 여매오니 샛별이는 아마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네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늘에 대고 빌고 있더구나. 샛별아, 제발 우리 아들 좀 지켜다오라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샛별이는 떠났지만 너는 내 곁에 남았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잃고 싶지 않구나. 그러니 가지 마라, 아들아.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10년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그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의 집 마루에는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 모였습니다. 민준과 박 여사, 그리고 그들 발치에 편안하게 엎드려 있는 충이. 충이는 더 이상 경계의 눈빛이 아닌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토종견, 특히 진돗개는 한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을 바쳐 충성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주인을 지배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이자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충이는 이제 민준과 박 여사를 자신의 새로운 가족으로, 자신이 지켜야 할 새로운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며칠 후 민준은 뒷산, 샛별이를 묻었던 그 자리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샛별이 이곳에 잠들다. 그는 충기와 복덩이를 데리고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는 샛별이의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충기는 그런 그의 옆에 가만히 앉아 마치 샛별이의 영혼을 위로라도 하듯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춘기의 순수한 보호는 예상치 못한 비극을 낳았지만 결국에는 더 큰 사랑과 용서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춘기와 민준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화롭게 마당에서 졸고 있던 춘기의 귀에 낯선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한 남자가 대문 앞에 서서 집 안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사액은 평범했지만 춘기는 그에게서 풍기는 미묘한 냄새를 맡고는 온몸의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태어났던 곳, 자신을 길렀던 첫 번째 주인의 냄새와 아주 희미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춘기를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충이야? 네가 왜 여기에? 남자의 목소리에 충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려는 듯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춘기가 민준의 가족을 만나기 전 그녀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이 남자의 등장은 이제 막 안정을 찾은 이 새로운 가족에게 또 어떤 폭풍을 몰고 오게 될 것인가? 한 생명의 숭고한 충성심이 빚어낸 기적의 이야기는 이제 막 두 번째 장을 향한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마리 진돗개의 놀라운 충성심이 어떻게 인간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깨어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충이는 단순히 은혜를 갚으려던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죄책감, 슬픔, 그리고 광기까지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춘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지능과 관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숭고한 모성애를 무기로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은 어머니를 망상 속에 가두고 자신을 죄책감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충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추악한 내면과 마주하게 되면서 그는 비로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박 여사 역시 샛별이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춘기가 가져온 진실 앞에서 과거의 상처를 직시하고 아들을 용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충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매개체이자 잊혔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아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등장한 의문의 남자는 춘기의 과거와 이 새로운 가족의 미래에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올 것을 암시합니다. 춘기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며 이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 뒷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며 우리는 오늘 춘기가 보여준 위대한 사랑과 충성심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